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채권 전문가시죠. 최석원 SK증권 전문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네.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네.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예. 부담도 되시죠?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저 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도 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나올 때마다 이 헛소리를 하게 될까 봐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이제 오면서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네. 한 석 달 정도 전쯤에 왔던 것 같아요. 네네. 석 달 전쯤 와서 그때 막 했던 얘기를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곱씹어 보니까 이렇게까지 물가가 오를 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도 나고 전쟁을 딱 맞췄으면 좋은데 그죠? 그걸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단언컨대 12월 달에 막 이렇게 막 동부 지역에서 막 그러고 있을 때 네. 전쟁은 안 나겠지.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푸틴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항상 기대와 분석이 막 뒤섞이는 상황이 되니까 전쟁이 일단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전쟁의 특수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그런 일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시장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고 좀 저도 공부를 하면서 네. 궁금했던 거를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플레하고 네. 기대 인플레의 네. 차이를 좀 시청자분들한테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물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 일반 물가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좀 더 어려운 말이네요. 그죠? 예를 들면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 또는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거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이기도 하고요. 화폐의 가치가 무엇에 대해서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뭐 상품도 있을 거고 뭐 부동산 같은 그런 자산도 있을 거고 이런 것에 비해서 돈이라는 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돈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상대 가치도 비교 많이 하잖아요. 달러 대비 떨어진다. 네. 또는 뭐 엔화에 대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근본적인 화폐와 실물 자산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게 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물가죠, 그거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물가가 아주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수치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높은 물가, 그때의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 높은 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기대 물가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거냐에 대한 뭐 그대로죠. expected inflation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 예상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예상치를 구하는 방법이 보통 한 두 가지 정도쯤 돼요. 세 가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물가연동 국채가 나오니까 네. 물가연동 국채하고 그냥 일반 국채하고의 금리 차이로부터 우리가 이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는 얼마 정도구나라는 거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수식으로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 시기열을 가지고 그거를 어댑티브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운 얘기네요. 또 네. 적응적 기대 가설, 뭐 합리적 기대 가설 그래가지고 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수치를 구해내는 과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각각의 방법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년 후에 1년짜리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는 뭐 3년 후에 1년짜리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보통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은 전년비도 이 전월비도 쓰지만 보통 전년 동월 대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간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올랐냐를 보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볼 때도 그 1년 단위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쯤 연율로 계산된다고 되겠죠. 그런 인플레이션율이 예를 들면 3년 후에는 어느 정도쯤일 거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리하고 연결시켜 보면 금리가 보통 뭐 인플레이션하고 성장률 플러스한 거다, 뭐 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에 받는 그 이자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예를 들면 뭐 1년이라 그러면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보전받아야 될 거냐를 받는 거기 때문에 현재 물가라는 건 지난 1년간인 거고 앞으로의 1년간에 대한 기대 물가가 금리에 녹아 있는 거다. 그리고 실질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 명목 금리에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 금리라고 할 텐데 그 실질 금리도 사실 생각해 보면 기대치인 거예요. 기대치. 예. 그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페드가 잡으러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사실 저희 마음속에는 벌써 이미 내년에 물가가 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주식시장 보면 디프레스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과하게 해야 되냐? 네네. 라는 생각이 저희는 있는데 페드의 생각은 다른가 보네요. 자, 페드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빠른 편인데 빠르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캐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또 이코노미스트 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요즘 좀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미국에서 구직 뭐 퇴직자 이런 지표가 나왔잖아요. 졸츠 보고서가 나왔죠. 네, 네. 그 지표를 딱 보면 구인은 엄청 하고 있고 네. 퇴직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이거는 뻔히 임금이 올라갈 거라는 신호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454만 명이 이직했다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근에 카카오 같은 데들이 너무 임금이 올라가지고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이 물가가 오른 만큼 충분히 자기의 소득이 보존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올리려는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고 그게 과격해지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노조를 결성하는 움직임들이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별로 생각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보전을 위해서 나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전을 위해서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물가가 높을 거라고 나는 예상한다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 미래에 대한 예상으로부터 다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보전받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지금 어떤 거를 행동에 옮기고 있냐면 앞으로 올라갈 거에 대한 대비를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잘 안정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 그럴 거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임금 오르고 그 가격에 반영돼서 오르고 그러면 다 이 화폐 단위의 변화만 있는 거지 실물적으로는 실제 소득도 똑같고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도 똑같은 건데 뭐 변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한순간 그거를 못 잡게 되면 점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생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실질 소득의 감소가 먼저 나타나면서 경제를 굉장히 나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는 사실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걸 테고 물론 페드가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거다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침체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서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벌써 금리 엄청 올렸어야죠. 뭐 꼭 FOMC때만 올릴 이유도 없잖아요. 예, 중간중간에도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를 초기 단계에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고 그 초기 단계에 잡자고 마음을 먹고 지금 현재 정책금리 수준을 딱 보니까 사실 좀 한심한 거죠. 네, 지금 물가는 8%대고 올해 말에 뭐 6%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고 내년쯤 되면 한 3%대 내년 말로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쯤 되면 이제 뭐 목표로 하는 한 2%. 뭐 목표가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 간다고 보면 지금 상황은 어찌 보면 좀 조금 급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급해진 뭐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망에 실패한 거죠, 사실. 그래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작년부터 약간 이제 매파적으로 변한 이유가 기대 네. 인플레이션이 작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막 이렇게 뭐 QT도 한다 이런 이야기 했고 올해도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왔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짝 잡히는가 싶더니 뭐 전쟁 나고 하면서 또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75bp 이야기 나오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듯 싶긴 한데 네네. 어떻게 말로만 해서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막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말과 액션이 같이 가야죠. 음. 사실은 뭐 늘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마찬가지지만 말로만 하고 계속 그 행동을 뒤로 미루게 되면 이제 그 크레디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중앙은행의 신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신뢰가 깨질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또 굉장히 큽니다. 네. 그걸 위해서 사실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신뢰를 쌓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파월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비해서도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네. 그 기자회견 때 얘기하는 것. 기자회견도 매번 하고. 예, 게다가 점도표라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죠. 점도표가 나오는 순간 사실은 이 페드도 시장의 한 사람이 본인이 되겠다. 시장의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정책을 결정하는 굉장히 강력한 주체로서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시장이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 서로 다 비슷하게 예상하는데 페드도 시장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점도표를 그리고 그죠? 점도표를 보고 시장은 그거에 맞춰서 장단기 금리를 형성시키고 이런 정도로 이제 돼 왔는데 이거는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내가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그대로 지켜줬을 때 이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50bp 인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 컨센서스가 다 형성되고 본인도 하겠다고 거의 얘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제 그러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 75bp 인상을 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 없어요. 페드 인사 중에서. 5월 말씀이시죠? 그렇죠. 5월. 네네네. 예. 5월이요? 네. 5월은 50bp 인상으로 대부분 얘기를 했고 6월 됐을 때 뭐 75bp 네. 인상. 잠깐만. 5월도 이 얘기했던 사람이 있죠. 제임스 블라드가 그렇게 네, 얘기했죠. 최근에 근데 네. 저희가 그러면 시장 컨센서스 패드와치 기준으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5월에 네네. 50bp, 6월, 7월에 75bp가 지금 네네. 대다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결국은 시장의 컨센서스고, 네네. 그런데 사실은 페드의 점도표상에 나타나는 컨센서스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게 아닌가요? 연준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스케줄을 발표를 했고 파월도 뭐 그런 식으로 75bp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연준의 수장이잖아요, 파월이.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75bp 올리는 것처럼 6월 달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을 신뢰 못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당연하죠. 예. 시장의 연준에 대한 신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꺾인 것도 사실이에요. 네. 네, 이거는 뭐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과정에서 우리 다 이미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달 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 연준의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이브한 전망들을 했었죠. 근데 그러면은 그 와중에 시장 금리는 안 올랐었냐?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뭐 어느 때건 페드와 시장이라는 게 100% 동일한 생각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난 한 1년여간의 과정을 보면 지난 1년의 과정은 분명 신뢰가 이전에 비해서는 좀 깨져 있는 상태인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신뢰를 못 하니까 75bp 인상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서는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페드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겠죠.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네. 본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그 생각을 좀 해봐요. 본인들이 50bp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사실은 25bp가 아니라 요 페드 점도표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사실상 3월 달에 나온 점도표도
올해 말 금리가 2%뿐이 안 됐어요. 사실. 네. 예. 근데 그게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쟁 이슈도 있었을 거고 전쟁이 물론 그 전에 일어나긴 했지만 그게 실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전쟁이 미국 경제에는 별 영향 안 미치잖아요. 이거 유럽에서 나온 일이고 에너지도 독립돼 있고 사실은 유럽 쪽 국가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더 두렵겠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는 좀 편해진 입장이라 그러면 페드의 인사들의 점도표는 분명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올라가 있을 거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걸 두고서 시장은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 예를 들면 한 3%로 올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저는 지금 한 2.5에서 3% 사이 어느 중간 아닐까. 그리고 그걸 역산해서 지금 5월 끝나고 나면은 그 앞으로 5번 남는 거죠. 그죠? 예, 5번 남는 4번 남는 거예요. 4번. 네. 6, 7, 9, 7, 9. 이제 5번 남는 거예요. 네. 그죠? 12월에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부터 예를 들면 한 3-4차례에 걸쳐서 50bp씩 인상을 한다는 거하고 먼저 75bp씩 2번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느리게 한다. 이거하고 선택의 과정일 텐데 일반적인 연준의 이 스탠스를 보면 50bp를 꾸준히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긴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도 75bp 인상으로 갔던 것들이 조금 잦아들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페드가 이번 참에 내년 말 정도쯤에 이 정책금리 인상의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인상의 폭을 어느 정도로 생각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략 시장도 마찬가지고 페드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한 3.5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3.5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이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죠. 뭐 5% 6% 정도쯤 해가지고 중립금리보다 한참 올려놔야 이게 잡히지 안 그러면 안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건 이제 약간 좀 제가 보기엔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고 한 3.5%까지 갈 때 어떤 코스로 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가기는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 시장 장기 금리는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예요. 전문의 보시기에 중립금리를 어느 정도로 중립금리라는 게 참 이것도 참 어려운 네. 거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네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미국에서 그 앨런 블라인더 같은 분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얘기해왔던 중립금리 수준을 보면 뭐 2.5% 정도였었어요. 네. 네. 그런데 중립금리라는 게 참 그때그때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뭐 한 50년간 2.5% 이거는 이제 학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신 거고. 100년 지나면 사람은 다 죽는다. 결국은 약간의 이제 차이들이 생기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미국이 경제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사태 하에서 물가는 이전보다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완전 고용에 근접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금리 수준은 이전보다는 좀 높아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3%는 좀 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이번에 3.5%나 뭐 이렇게 간 다음에 내려오더라도 한 3% 언저리가 장기적인 금리로 일정 기간은 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이치 같은 데서 중립금리 5에서 6% 부른 거는 좀 과하다. 그거는 좀 그렇죠. 중립금리에 대한 이 정의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민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3%가 넘는 중립금리 좀 과하다라고 아마 그럼요. 저희가 생각을 했었을 거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 6%가 이제 뭐 절대 불가능한 수치인가라는 저는 의문점도 있고요. 네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연준이 경기를 때려잡아서라도 인플레이션 잡겠다. 기준금리를 팍팍 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사실 경기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도 네. 이제 연착륙시키겠다. 네네.
라고 했는데 그게 또 가능한 건지도 예. 궁금하거든요. 과거에 뭐 제가 보고서를 몇 개 보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3번 정도는 성공했는데 굉장히 많은 한 10번 이상은 실패한 걸로 네네. 뭐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네. 그래서 다 못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은 경기랑 인플레이션이랑 둘 중에 어느 걸 포기할지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참,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이 많은 가정과 네. 어찌 보면은 그 전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연준이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그게 내가 많이 올려도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어느 중앙은행도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를 망가뜨리고 싶은 중앙은행은 없어요. 그게 그렇죠. 목적인데도 없고.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경제는 연착륙되는 걸 바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감이 경제에 대해서 있으면 있을수록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정도는 더 커지겠죠, 당연히. 네. 근데 자신감이 얼마나 있을 거냐. 1분기 GDP도 지금 마이너스 역성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신감이 과연 미국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에 문제가 생겨도 미국은 괜찮고 달러는 계속 강세고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니 5, 6%좀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초점을 더 확 맞춰버리면 그래도 경기는 안 죽을 거다라는 자신감 하에서 움직일 거다 페드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마이너스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기도 했지만 그 미국 경제도 내재적인 모순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당연히 거기도 내재적인 모순이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그나마 좀 우리가 그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아프지만 주가가 떨어졌다는 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버블이 나타나게 되면 그건 또 굉장히 큰 숙제를 안겨주는 건데 이미 좀 조정을 받은 상태고 여기서 이거를 더 잡고자 나갈 필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적절한 수준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을 거고 그런 고민이 시장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심한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경기에 대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제한과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0bp씩 몇 번 인상해서 뭐 올해 연말까지 한 2.5% 이상 정도만 만들어 놓고 내년에 추가로 인상하고 이런 스케줄을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 6%확 가가지고서는 먼저 확 잡아야 된다. 경기가 망가지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사실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을 해요. 전 주식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페드 와치 기준으로 50, 75, 75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점도표 기준으로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이제 시장의 시각의 그 간극 자체가 그러면 이제 파월이 어느 정도까지 5월, 6월, 7월 언급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그럼 저희가 어느 눈높이로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던 뭐 50bp 뭐 이 정도의 인상이 될지 50, 75, 75, 50, 75, 75면은 석 달에 걸쳐서 2% 포인트를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지금보다 저는 그 많이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다 그래서 네. 주식 시장이 네. 그 정도를 이미 또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 석 달 동안 200bp 올리면 주식시장 지금부터 더 망가질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는 세 번 해도 150bp잖아요. 네. 그럼 150bp면 그 중에 한 50bp 정도만 10년물 금리가 간다고 그래도 3%대 이 초반이 넘어가죠, 이제. 중반이죠, 이제. 3% 됐으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그리고 모기지 레이시 지금 30년짜리가 5.4 정도까지 갔죠. 네, 그러면 아마 스프레드 확대폭까지 해서 6%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6%에 근접해 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8년 10월을 봤어요. 그때 10년물이 3.2 그리고 모기지 5를 간신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 경기 못 버텼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50, 70, 50 바로 2% 가는 거라서 그러면은 10년물은 어떻게 가야 되나? 오히려 경기 침체를 반영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궤적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10년물 금리라는 거는 아비트러지 이펙트하고 연준이 이제 최근에 점도표 찍어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1년간 요 금리에 투자를 한 다음에 나머지 9년간 요 9년간의 선도금리로 투자를 하는 거랑 지금의 1년부터 10년짜리 그냥 10년짜리 국채로 투자하는 거랑 같아야 된다는 전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궤적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 정책 금리가 네. 쭉 올랐다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이 과정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그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그럴 때 조금 더 이 높은 수준으로 버틸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2년물이 2.7이고 10년물이 2.9에서 3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 150bp를 3개월 만에 올려도 뭐 사실은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이제 역전될 점도표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역전될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좀 역전되는데 이제 사실 페드는 자꾸 10년하고 2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과거에 보면 그 좀 페이크다. 그리고 1년 반에서 뭐 이렇게 2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뭐 신호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보는 게 10년짜리하고 3년짜리 선도금리 3개월. 그죠? 3개월. 네. 3개월짜리, 네네. 3년이 아니라 3개월짜리죠. 3개월짜리를 보고 또 많이 요즘 이제 3월 달인가 리포트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연준에서 그 가장 좋은 시그널은 이 3개월짜리하고 1년 6개월 뒤에 3개월짜리 네, 그 스프레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냐면 시장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이후에 정책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정확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도 다 올라가서 그 역전 상태가 아니에요. 네, 역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랑 너무 이제 같이 붙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네.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 이야기가 아까 뭐 많이 네네네. 올리면 그런 얘기 얼마 전에 잠깐 역전됐었다가 2년물 네. 신혼물이 역전됐었다가 QT 이야기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장기물이 확 올랐거든요. 네네. 제가 채권 전문가들 분들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드렸어요. QT를 하면 기존에 롤오버 방식인데 조금 속도를 앞당겨 하면 지금 MBS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뭐 현재에도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몇 년 지나면 가능할 거고 네. 속도를 좀 더 빨리면 국채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국채를 내다 팔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장기 금리가 확 치솟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럼 QT는 어떻게 진행될 거고 장기물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 사실은 이제 QT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워요. 예, QT.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이 정도로 늘어 있었던 게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늘었다가 그때도 했었죠. 예, QT를 했는데 이 보통 방식은 뭐였냐면 그 롤오버를 안 하는 방식으로 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서서히 이 유동성을 뺀다는 개념으로 진행을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장기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액션을 취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채권을 내다 팔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건 일종의 이제 약간 모양 형태를 달리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들어 올리는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팅이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네. 연준이 그럴 유인이나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QT 예정된 그 기간으로 보면 10년인가 걸린다라고 자산은 이제 원래 이제 네네. 구조까지 구조죠, 지금 구조. 구조까지 올라간 예. 거를 4조 수준으로 낮추려면 네네. 지금 수준으로 6년?
아유 뭐 6년 이렇게 걸린다. 그 지금 이 1년 만기 이내 채권이 한 1조 되는 것 같아요.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그 1년 만기라는 거는 매달 돌아오는 게 평균적으로 한 900억 달러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900억 달러 정도 되는 게 그냥 냅두면은 계속적으로 네네.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거고 그거를 뭐 10년 그 보면은 1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뭐 10년 이상이라 가지고 쭉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쭉 이렇게 가는 걸로 이제 만기 롤오버를 안 하는 그런 걸로 하면 뭐 10년 걸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팔면은 뭐 저기일 테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간에 파는 게 결국 우리는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중간에 파는 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래야 되느냐의 문제에 이제 봉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5년 그러니까 그냥 롤오버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하면 네. 5년 동안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자산을 쭉 그냥 이 시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물론 뭐 금리 수준에 따라서 해외에서 얼마나 사서 들어오느냐 또 쌓여 있는 자산이 얼마나 이동해서 채권을 사느냐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판다고 금리가 늘 오르는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준이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QT를 빨리 하려면 장기 금리를 올려야만 한다는 저희가 있어야 돼요. 그 의도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연히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출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자산 가격이 장기 금리에 많이 연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을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이 제일 크잖아요. 네. 예. 부동산이 큰데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단기금리 연동형 대출을 받지만 미국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게 대부분은 아니고 한 70몇 % 정도 되죠. 우리는 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런데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익스펙티드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과 금리 인상으로 된다. 예. QT도 뭐 때때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QT까지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이외에 추가적인 목적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건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QT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가격은 이미 안정이라고 그럴까? 주가는 떨어졌고 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확실히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굳이 장기채를 중도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기 금리를 끌어올릴 이유가 있느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서 역전되니까 사람들의 이 경기와 관련된 침체 우려들이 커져서 장기 금리를 올려서 스프레드를 벌려놓으면 사람들의 기대가 경기가 확장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시장 참가자들이 바본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도와 관련해서 보면 QT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더라도 이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을 얼마 규모씩을 그냥 냅두고 롤오버를 안 하겠다라는 정도일 건데 뭐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찾아봐도 다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얘기는 하는데 그냥 부르는 얘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속도로 이렇게 해보면 얼마까지 줄이는데 얼마 기간이니까 짝짝이면은 이 정도 된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8,900억 달러 정도 돌아오고 있는 평균적으로 월마다 돌아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기 상환 안 하고 그냥 보내겠다. 그러면서 점점 일단 초기 단계를 할 겁니다.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그 자산 버블이 다시 생긴다. 그러면은 뭐 건들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거든요. 시장의 이제 공포론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시장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보니까 사실은 채권도 보니까 역대급으로 좀 빠르게 꺼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되게 네. 힘들어하시고 그러는 걸 봤어요. 주식은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조정론을 보인다고 하는 쪽의 의견은 뭐냐면
어쨌든 물가 아까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변할 거다. 되게 세게 변할 거다. 그래서 50이 아니라 이번에 75 얘기를 언급할 수도 있다고 QT도 매각하는 방식까지 가서 시장에 한번 공포를 한번 주고 인플레를 완전 잡고 싶다. 요게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무님 말씀은 그 정도까지 아닌데 이미 부동산 가격도 둔화되기 시작했고 네. 채권도 막 무너졌고 한데 주식시장도 거의 한 지수로 보면 20% 넘게 무너졌잖아요. 그 정도면 일단 한번 보고 가고 싶어 할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걸 테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전망을 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이번 FOMC 끝난 이후에 증시가 좀 반등을 한다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뭐 증시를 지금부터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유동성을 계속 빼는 시장이고 이거에 의해서 경제는 그 연착륙을 해나가면서 사실은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성장률이 좀 더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구도일 거라고 봐요. 이런 구도일 거로 보는데 굳이 지금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이 심각한 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선택들을 해나가는 게 과연 지금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까봐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하지는 그거겠죠, 않을까요? 결국. 근데 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연준 입장에서 제일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자,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하면 잡을 수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의 성격이라는 게 금리를 전쟁, 인상하면 잡을 수 있는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제 그럴 때 보통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70년대에 볼커가 했던 일들을 이제 많이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비록 이 트리거가 뭐 여러 가지 트리거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트리거가 사실은 저 중동 전쟁이었죠. 네, 그러면서 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몇 배씩 오른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스펙티드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꺼트리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뭐 시장의 예상 이런 것들하고 거의 무관하게 그때는 뭐 예상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죠. 그냥 하면 하는 거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거든요. 쭉 올리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제가 보는 상황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정의부터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때는 사실 어떤 문제가 겹쳐져 있었냐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불안해질 때하고 겹쳐져 있었어요. 근본 이제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약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동시에 작용했던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미국은 통화 정책과 외환 정책이라는 게 거의 같은 정책이에요. 그 환율 정책이라는 게 같은 정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말만 해도 강세잖아요. 말만 해도. 그리고 주변의 여건이 미국은 이미 에너지가 독립돼 있는 상황에서 거의 독립돼 있는 상황에서 딴 쪽이 오히려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고 자금의 흐름은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의 선택은 한편으로는 자금이 막 몰려드니까 금리 더 인상해도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굳이 필요 이상의 금리 인상을 빨리 하면서 국내 시장을 망가뜨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때는 정말 달러의 위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의 위상을 방어하는 것은 사실은 증시가 떨어지고 국내 경제가 일정 기간 꺼지는 거하고는 그 무게를 달아보면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일이었던 달러 거죠. 패권. 그렇죠.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좀 발생한 네네. 영향도 있었잖아요. 원재료 네네. 가격이 올라가고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네.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연준이 공급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쪽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수요를 약간 조절을 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수요를 약간 둔화시키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당연히 그런 의도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이 뭐 수요 측 요인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뭐 경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예, 네.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뭐 어쨌든 이 만들어져 있는 물건에 비해서는 더 산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줄여버리면 음. 인플레이션을 뭐 더 안정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 목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수요를 줄여가지고 줄어들어 있는 공급에 맞춰가지고서 물가를 안정시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대부분 기대 인플레이션에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적 요인이든 뭐든 어쨌든 공급적 요인이 주된 원인 된 건데 그게 자꾸 기대 인플레를 생기게 하니까 수요라도 눌러서 잡겠다. 잡는 김에 되게 세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약간 그 폭락하는 쪽에 베팅하는 분들의 네. 논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경제 그때 그리고 그때 참고를 많이 하는 게 결국에는 70년대 말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네. 그때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환경이 네, 그 그렇죠. 말씀 해주셨죠.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부분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본 이제를 하고 나서 달러 패권이 위상을 어제 다시 찾았잖아요. 찾고 나서 일본이 사실은 호황이 왔고 네. 플라자 합의까지 가서 내수업을까지 생긴 그런 흐름도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 역사의 그 네. 큰 흐름이라는 게 뭐 네. 반복도 되지만 사실 네. 그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 그 얘기를 다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거다를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네. 그건 소설 쓰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그런데 한번 이거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소설을. 어떤? 예. 그 이제 FOMC. 네, 제 개인적 흥미로 말씀을 아. 이제 드린 거고 네. 이제 그러면 전망하에서 전무님 전망하에서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달러도 너무 강세로 갔고 네네. 1분기 GDP도 사실은 수출에서 좀 마이너스가 났고 뭐 엔화 강세, 엔화 약세 그리고 저희 환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전망하에서 그런 어떤 변수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은 이제 그 생각보다 굉장히 추세를 갖는 이 변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환율 전망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긴 한데 한번 추세를 잡으면 상당 폭 그 진행되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40년 만에 최고 물가 최고치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속도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아마 94년 때 조금 빠르게 한번 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환율에 대해서는 지난 한 5년간의 설정되어 있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거라고 보는 건 약간 이건 센스에 안 맞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엔화도 보면 지난번 우리 그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뭐 110엔 뭐 이 정도쯤이다가 지금 130엔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얘기인즉슨 대략 한 17, 8% 약세가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대략 보면은 한 15% 이 정도쯤 약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이렇게 접어서 보면 뭐 플라자 합의 때는 정말 더 그랬지만 사실은 한 번 방향을 잡았을 때 20, 30%씩 움직이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많이 바뀐 부분들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한 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을 하고 아직까지 이 그치지 않는 달러 강세. 예. 달러 강세가 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국을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불안해졌을 때 미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를 못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달러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금리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도 1,300원은 뭐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좀 더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작년 말에 그 달러 수합 네. 네네. 그걸 좀 종료. 통화 수합을 종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홍콩이 달러 패깅이 돼 있는 통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런저런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약간 이렇게 달라지긴 했지만 홍콩의 지위를 미국이 인정해주면서 그 달러 패깅이 가능해지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되돌렸기 때문에
홍콩 달러라는 게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기는 하지만 그건 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그 통화 수합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달러와 뭐 준 패깅이라고 그래야겠죠. 완전 패깅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달러 가치의 강세를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보다 일정 부분 떨어져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돼서 지금 이제 1,300원 뭐 정도까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만약에 요번에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 오시고 나면 이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는 게 우리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하면 그런 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걱정되는 건 환이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의 물가는 달러 강세되면서 그 효과로 좀 떨어지겠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JP모간에서 금리 4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네.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 되게 너무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 안타깝게도 이게 그 미국이 아닌 나라의 네. 서러움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은 한편으로는 자산 버블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도 갖고 있고 이미 떨어져서 뭐 그 무기를 써볼 필요도 지금 별로 없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가를 수출할 수도 있죠. 네. 우리는 뭐 물가를 수입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를 수입하게 된 상황은 모든 나라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때 이걸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걸 매니지할 거냐. 저는 금리 좀 올려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1.5%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 2.5%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럼 100bp 정도 인상이잖아요. 한국은행도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맞춰서 갈 거냐. 올해 이거를 다 끝내버릴 거냐. 그런 걸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롭게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들어가시는 바람에 이분은 이제 고민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시간이 좀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그런데 않을까. 취임하기도 전에 25bp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조금 급하다고 볼 수 마음이 그러니까 네네. 금리 올리는 게 급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되실 분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좀 급한 게 아닌가. 총재 되실 분이 네. 총재 되실 분도 급하긴 하지만 그 의사록 제가 쭉 이제 보잖아요. 네. 이번 의사록을 보면 희한하게 자금 유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그럴까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자금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채권 시장 쪽은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대체로 우리나라 국채 잔액의 17% 정도를 그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사실 그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금리를 움직이면 그러니까 주식시장 쪽에서 움직이는 자금들은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작고 채권시장 쪽 또는 금리부 자산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환율의 변화라는 게 금리의 변동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예,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뭐 금리 정책을 환율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랬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그거는 좀 솔직하지 못한 얘기고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해도 환율은 그거랑 상관없어요가 답인 거죠 사실은. 정말 극단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수많은 리스크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금리에는 도무지 안 갈 수가 없어 그 정도. 그게 이제 보통 이머징 마켓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확 이랬을 때.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는 금리의 조정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들이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그런 데에서 조금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수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은 숨은 좀 쉴 수 있는데 그 숨 쉴 수 있는 정도가 우리의 금리 인상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0bp 정도 지금부터 인상하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bp의 환까지 고려하면 사실 내수가 많이 힘들어질 하반기로 갈수록 엄청 네네 내수가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경기를 그런 금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들 또 고민하시는 게 그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 GDP 대비한 총부채라든지 특히 민간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부채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큰 문제는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큰 문제라는 건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날 건데 분명한 거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좀 제한이 되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도 이제 기대를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좀 줄이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내수 비중이 그렇게 높은 나라도 아니고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네.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은 좀 좋아진다고 근데 봐야 되지 그게 않을까요? 왜 또 문제냐면요. 네. 그게 그 우리 고유의 문제라서 우리 통화만 약세가 되면 네. 그래요. 그렇네요. 일본은 더 약세. 그런데 일본이랑 경쟁해야 되는 뭐 그런 맞습니다. 업체들은 그 달러가 이 강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 글로벌 통화의 달러 대비 약세 현상은 사실은 우리의 경합 국가들도 똑같이 약세를 가기 때문에 그 딱히 우리한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수출 그러니까 쪽에서 좋은 일이다. 일본은 더 약세. 네, 맞습니다. 저희가 YTD로 사실 며칠 전에 한 해 그려봤어요. 달러 대비해서 유로하고 원화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7% 절하됐고 엔화가 13%더라고요. 아, 네. 근데 모두가 미국 시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 수출에서 미국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강하게 나가면 수출 시장도 사실은 축소되는 거잖아요. 미국 내수가 주는 거니까.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수도 안 되고 수출마저 안 되면 이거는 정말 힘든 우리는 정말 이중고인데 네. 네.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2년간에 걸쳐서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경제, 특히 뭐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뭐 마음대로죠, 뭐 사실 돈 찍어도 상관없고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에너지 독립이 가능해진 이후에 사실은 그게 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더 좀 강고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또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노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대단히 많은 그 어찌 보면 약간 선을 넘은 정책들이 막 사용이 되고 그거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그나마 제가 보기엔 이거를 경기의 연착륙 정도로 막을 수 있다면 연착륙도 착륙이에요. 연착륙 이륙이 아니고 착륙.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거는 적정한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가준다는 건데 그 적정한 정도 수준으로 가주는 게 우리나라로 보면 뭐지 성장률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성장률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2%대 그러니까 3%가 채 안 되는 성장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이들 기대하는 거는 뭐 그 정도쯤은 되지 않겠냐는 건데 이제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물가가 안 잡히게 되면 내년엔 더 안 좋아지겠죠.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우려해야 되는 건 맞고 우려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물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우려를 얼마나 반영했는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정도 반영했으면 많이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내려가잖아요, 잘. 예.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 볼 때 뭐 이익 전망치하고 이익 전망치가 사실 변화는 좀 있었어도 작년 말에 예상했던 거하고 아주 크게 막 그 변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을 거고 뭐 금리가 올라가는 거 따져서 밸류에이션이 좀 나빠지는 거 보면 그런 거 감안했을 때 한 2,700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이제 사실은 그 정도로 계산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막 잘 못 움직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좀 가기는 해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니지가 잘못되면서 더 그 경기가 침체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지만 연착륙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전망들이 사실 연착륙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물가라는 게 하반기가 되면 지금보다는 낮아질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반기 때 만약에 물가가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었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6% 정도 밑으로 내려가는 연말에 6% 정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정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 궤적을 그려낼 수 있는 그 정도 전망에서 갈 수 있는 이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 경제는 연착륙에 성공하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금리는 인상하나 연착륙에 성공할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일 거고 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인데 저희도 이렇게 전망하면서 무섭죠 사실은. 가능성을 좀 점쳐보자라고 그렇게 될. 예, 약간 그게 예를 이건 들면 해피한 경우인데. 예, 그게 이 신- 예. 70% 정도 된다고 보는 오.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게 삐끗 뭐가 하나 잘못되면서 진짜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4.8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뭐 6% 7%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잘 안 내려가지만 올라가는 건 못 올라간다 잘. 내려가지도 않고. 예, 올라가지도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막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컬럼을 쓸 때도 그렇고 지금은 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증시 상승 하락 그거를 보는 것보다 큰 흐름에서 자산 배분이 지금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걸 한번 좀 고민해 볼 때다. 그리고 그거에 내가 맞춰져 있냐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나 맞춰져 있냐를 점검해 볼 타이밍이지. 근데 과거에 우리 보면 좀 뭐 10년 15년 이렇게 주기를 나눠서 보면은 미국 시장의 경우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주식이 굉장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던 시기가 있고 예를 들면 원자재나 또는 금이나 뭐 지금은 금이 약간 퇴색된 바가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나 금이 압도적으로 아웃퍼폼했던 시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사실은 그거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는 자산들은 지지부진해요. 예. 그 주식도 그러니까 원자재나 금이 막 좋을 때는 뭐 그 금이라는 건 결과일 수도 있지만 금값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은 오르긴 올라도 지지부진. 그 다음에 주식이 막 좋을 때는 원자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또 생각보다는 지지부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막 주고받는 거이긴 하겠죠 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논 걸로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지난 10한 2, 3년간은 주식이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지금 혹시 좀 그 마무리되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자재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계속 그 퍼포먼스를 유지시켜주는 시장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한 단계 높아진 상황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경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에서는 주식보다는 다른 그런 인플레이션 방어적인 성격의 자산이 더 아웃퍼폼하더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거에 내 자산 배분이 맞춰져 있느냐를 지금 볼 필요가 있는 시기지. 예를 들어서 주식 잠깐 올랐을 때 뭐 이거는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주식 하시는 분은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이 어찌 보면은 이 자산 배분에 있어서 정왕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좀 맞춰야 될 시간인데. 네네네. 이제 사실 이제 FOMC 곧 시작하고 결과가 이제 나올 그러게요. 거거든요. 네.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이 어제 반짝 떨어졌다가 지금 또 다시 오르고 있어요. 네네. 뭐 50bp 올리는 건 기정사실일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유념해서 봐야 된다. 뭐 QT나 뭐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좀 정리를 마무리 차원에서 네네. 해주신다면. 결국은 뭐 모든 면에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이번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얼마 올리고 QT를 얼마 하는 거는 결과로서의 행동이지.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매니지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찾아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실 거예요. 저는 파월 의장의 제일 좋은 점은 전망은 잘 못하지만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좀 저는 이 FOMC와 관련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뭐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반영됐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아주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 먼 얘기들까지 다 반영했다고 보는 건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번에 50bp 인상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반영을 했다. 오케이. 그럼 FOMC 끝나고 나서 50bp 정도 하고 뭐 생각보다 조금 그렇게 뭐 세게 안 나온 것 같으네. 그러면은 반등하고 예상대로네. 그럼 반등하고 맞지만 예를 들면 6월 달, 7월 달에 뭐 75bp 인상을 안 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대단히 안심하고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시장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반영 안 한다고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다 했다라고 모든 거를 보는 다 거고. 이미 다 반영했기 때문에 반영한 거 정도로만 나오면은 시장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건 좀 위험하다. 특히나 지금처럼 유동성을 한편으로는 빼고 이 초점이 자산 가격보다는 물가에 맞춰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하는 것과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말자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전무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의 행간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그 연준이 아주 공격적인 긴축,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공격적인 긴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네. 여기에 플러스로 시장에 대해서의 전망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연준의 이 매파적인 성향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다 반영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대비는 네, 너무 네. 안도하지 말고 그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는 상황이고 우리한테 이 가장 큰 그 무기는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저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경기 침체를 제가 연착륙 가능성 뭐 70% 이런 네, 거였잖아요. 네, 그 네. 정도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큰 자산 배분 얘기할 때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면서 계속 추세적으로 잘 나가는 시기는 아니다. 물론 이 추세라는 걸 뭘로 정의하느냐에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의하는 추세는 전고점 이상으로 계속 올려가는 게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고점 3,300이죠. 네. 네. 물론 뭐 더 짜게서 보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3,300이 고점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다시 3,300 이상으로 올라가는 장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한 20% 이상 오르는 거죠. 그런 식의 추세적인 장이 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나 그건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지금 많이 주린이님께서 자산 배분 잘해서 위험 잘 견뎌라가 결론인 듯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 결국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식에만 주식 예. 추세적으로 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주식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좀 위험 관리도 하고 자산 배분 통해서 위험 관리도 좀 잘 해야 되는 시장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자, 아까 혼났잖아요. 우리나라 워낙 약간 수준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막 곧바로 댓글에서 막 야 다른데 더 떨어지잖아 박 차장아 막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시네요. 전문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제가 봤을 때는 6월이 더 심각할 것 같은. 6월에 점도표도 나오잖아요. 6월 FOMC 전에도 그 한번. 아주 궁금합니다. 네, 6월 FOMC 전에도 한번 나오셔서 네. 전망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연준의 이사도 그 FOMC 멤버들도 참여자예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시장을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딴 세계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저도 6월 점도표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다시 예. 한번 좀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네. 오늘은 여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최석원 SK증권 전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